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법을 걱정은 하시더라도 법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다. 그 시대 흐름에 따라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테크 산업에 자본을 배분해라. 여기 투자해라. 여러분들이 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도 되셨고, 네.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상품 단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좀 전에 제가 제조업과 테크 기업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하게 파란 색깔 보이시죠? 요게 S&P 500 성과입니다. 1965년부터니까 60년간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 19.9% 요게 워렌 버핏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위대한 투자가는 워렌 버핏입니다. 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워렌 버핏은 위대한 투자가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어떤 투자가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은 제조업 투자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성과는 2000년 이후에는 제가 2000년이라고 그냥 구분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로 인터넷이 새로 무장해서 세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가져온 건 2000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과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2000년에 법을 터진 이후부터니까 대체로 2000년 후반, 200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년 성과가 워렌 버핏과 S&P 500은 연평균 9%가 차이 납니다. 60년 성과입니다. 60년간 연평균 9%면 한 몇만 프로 차이가 날 겁니다. 엄청난 성과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과거 50년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뭐 한 9% 차이 납니다. 그죠? 40년도 몇 프로죠? 5%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과거 30년으로 들어오면 파랗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14.1%.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S&P보다 몇 프로입니까? 이거 3.1% 네. 수익률 더 났죠. 여기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하고 S&P 500 보면 여전히 워렌 버핏이 잘 하셨지만 나스닥에 못 미칩니다. 과거부터 현재로 다가올수록 예. 워렌 버핏이 S&P 500보다 조금 더 높거나 낮아진 경향도 있고, 근데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S&P 500이나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거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워렌 버핏의 위대한 투자 성과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투자가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워렌 버핏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역시 워렌 버핏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주가가 30% 빠져도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50% 된다고 보면 50%라고 가정하면요. 지금 이미 한 달쯤 전인가 S&P 500 대비 금년에 18% 이상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더 빠져야 비슷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제가 말씀드린 2000년 이후 기술주가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 나스닥 100만 하더라도 이런데 여기에 빅테크 탑7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탑4가 들어오면요. 이거는 그냥 여기 이 표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하고 빅테크 탑7이 수익이 더 좀 그거 투자하지. 왜 나스닥 100 하느냐. 변동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투자하셔도 연평균 19%, 17%, 17%, 13%, 14%인데요. 엄청난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부를 만들어주고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평균 15%면 부자 안 될 것 같습니까? 시간만 쓰시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상품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네요. 예,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투 운용에 가서 ETF 브랜드 네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대표님이 처음 만드셨나요? 예, 제가 와서 원래 킨덱스라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이스. 이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A, 클라이언트 엑스퍼트. 한투 운용은 투자의 전문가다. 아니, 네. 고객 전문가, 그죠? 사실은 운용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자기 돈 벌려고 사업을 하지만 저는 운용사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용사는 고객이 돈을 버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네. 그래서 우리 고객 가치 추구가 우리 회사의 그 비전입니다. 네. 고객이 돈을 버는 결과로 우리가 돈을 버는데 고객이 돈 번다고 우리가 돈 버냐? 당연히 법니다. 고객이 돈을 벌면 우리와 자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 그 고객이 더 많은 고객을 초청해서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길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바고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이름을 썼고요. 반도체 공정을 제가 여기 한때에 와서 이게 제가 직접 공부해서 만든 건데 자,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 사업자들이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수 사업자는 누구냐? 거래소가 대표적인 지수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또 별개의 사설 지수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사업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게 좋겠는데 하고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본 지수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이거 나스닥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MVIS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수 공급자가 만든 거고요. 요 솔락티브 지수는 제가 공부를 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런 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커스터마이저라고 합니다. 네. 커스터마이저 지수. 우리 양복 맞출 때 커스텀 테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문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된 상품인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거는 특정 상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요게 언제 시점이냐 하면 2022년 11월 이후고요. 네. 이후고, 요게 10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지수가 166% 올랐고요. 322% 올랐습니다. 2배죠. 2배. 그 다음에 2년 성과 보면요. 120%, 197%입니다. 이건 2배가 좀 안 되네요. 1년 성과 보면 39%에 61%. YTD. 금년 이후는 34%, 60%입니다. 요 중간에 MVIS가 와 있어요. 요 MVIS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다른 회사가 먼저 필라델피아 지수를 만들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회사 지수 공급자가 만드는 요걸 ETF로 만들었고요. 여기 와서는 제가 이거 보통 이제 ETF 운용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기존의 지수를 보수를 낮춰서 상품을 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NLC도 만나보고 반도체 전공하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4개 종목이 들어갔냐면 반도체 공정이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8단계에 굉장히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 8단계를 4단계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뭐냐면 반도체는 먼저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소설로 치면 빈 블랭크 노트가 되겠습니다. 빈 공책. 거기에 소설을 쓴다면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설계가 있습니다. 그게 설계 비메모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설을 썼으면 공책에다 인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반도체는 파운드리입니다. 인쇄할 때 연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물이. 그리고 직접 쓴다면 연필이 되겠죠. 그게 반도체는 레이저로 하는데 그 레이저, 초미세 레이저를 가지고 있는 데가 반도체 장비고 그게 ASML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설계, 파운드리 장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 4개를 삼성전자, 요게 엔비디아, TSMC, ASML 요 4개 종목에 20%씩 넣고 나머지 ETF는 10종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총 5위부터 10위까지 6종목에 20%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4년 초에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는 HBM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지수를 이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컨셉을 우리가 지수 공급자인 셀렉티브라는 회사에다가 컨셉을 주면 그들이 지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수를 만들었는데 ABM으로 가려고 하이닉스로 바꾸려고 해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준 컨셉에 하면 스틸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는 왕이다. 그러니 못 바꿔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6개월간 설득을 해서 그리고 HBM을 뜨기 시작해서 마침내 7개월 만에 바꿔줬습니다. 그게 작년 2024년 7월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하이닉스, 비메모리에는 엔비디아, 파운드리에는 TSMC, 장비 ASML에 20%씩 넣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면 웨이트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다시 20%에 맞춰줍니다. 나머지 시총 5위부터 10위까지 20% 넣은 게 글로벌 반도체 탑4입니다. 이게 AI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AI에 최적합한 반도체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만들 때부터 AI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반도체, 일반 반도체에서도 탑 4개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AI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마침 이제 이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순위를 났고요. 앞으로도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뭔가 물질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AI가 이끌어가는 세상에는 역시 반도체는 이 반도체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탑픽 넘버1이고 이게 AI 시대 때 광파는 기업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AI 시대 때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그게 2번째 하는 거고 3번째는 나스닥 100인데 그러면 버블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겠지만 빅테크가 금년에는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 빅테크가 많이 오른 거를 왜 많이 올랐나 봤더니 금년에 우리 시장 오른 거에 60, 70%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면 이 빅테크가 주가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 좀 더 길게 15년부터 10년간 봤더니 2019년 이후 아까 제가 빅테크 시대가 2000년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부터 빅테크가 만들어내는 7종목이 만들어내는 EPS입니다. 이게 밑에는 S&P 500 중에 493종목이 만들어내는 EPS입니다. 그냥 플랫하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고 네. 테크 기업 중에서도 빅테크 이 7개와 나머지 3개 추가한 이 기업들이, 요건 7개만 본 겁니다. 이것들이 시장에 생기는 부의 거의 대부분을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만큼 만들어냈고 나머지 493 합쳐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주가가 이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태의 빅테크 버블이나 요 데이터가 조금 되긴 한 겁니다. 이게 금년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요게 2000년대 버블 터질 때의 고점에서의 PER입니다. 네. 요게 그 당시의 PER이고 버블은 그러면 언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버블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면 버블이냐 아니냐는 3가지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버블인지 아닌지를 보통 PER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PER이 높으냐 낮으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2가지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비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돈이 들어올 테니까 더 많은 버블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장래성도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시장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많으면 버블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이 적으면 버블이 덜 커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이제 여기서 그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니까 다만 이 PER만 가지고 본다면 그때 야후는 416배였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테슬라가 148배. 그 다음에 20, 25, 30 이 정도면 30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걸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PER만 가지고 버블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00개 넘는 게 그저 3개나 되지 않습니까? 퀄컴, 오라클, 시스코. 그게 비하면 아직은 네. 대체로 한 3분의 1 수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버블 걱정은 하시더라도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테크 산업에 자본을 배분해라. 여기 투자해라. 자꾸 가치주 투자해라. 뭐 여러분들이 앞에 해서는 안 되는 8가지는 제조업 투자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워렌 버핏도 그 투자에 대가 있는 워렌 버핏 그분도 안 맞습니다. 워렌 버핏 그분의 투자 원칙은 60년 전에 세워가지고 지금 60년 동안 안 바꿉니다. 그죠? 그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분의 전략을 바꾸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시면요. 자, 벤자민 그레엄,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가장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벤자민 그레엄이고 벤자민 그레엄의 수석 제자가 워렌 버핏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수학을 했습니다. 자, 벤자민 그레엄은 공황 이후에 투자를 했던 분입니다. 공황 이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이 안 돼서 기업들이 자꾸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시한 투자 핵심은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산 가치가 높은 데 투자를 한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거를 배운 워렌 버핏은 1950년대 이후에 평화기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기에 투자하니까 기업이 부도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위주로 투자를 해보니까 포트폴리오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수익가치로. 그러면 벤자민 그레엄이 그 위대한 분의 얘기를 워렌 버핏이 바꾼 걸 가지고 그 비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바꿨습니까?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바꾼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60년 지났습니다. 원체 위대한 투자가니까 여러분들이 풀을 달지 못하는지 몰라도. 자, 보십시오. 20년 이후에는 나스닥이 등장한 이후에는 그냥 과거 30년 한 번도 5년 단위로 뿌디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이 감히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꾸십시오. 그분은 자기 투자 원칙을 60년간 지키는 것은 위대한 분입니다. 뭐 어쨌든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요. 나스닥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낮긴 하지만. 네. 이거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구글은 왜 샀을까요? 그분에게 직접 안 물어봤지만 아마 이렇게 애플 쓸 때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숙 기업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해자, 그분이 해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트를 가지고 있다. 남들이 넘지 못하는 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테크 투자 안 하냐 그랬더니 기술이라는 것은 하도 변덕이 심해서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하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테크라서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성숙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해자, 범접하지 못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추정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테크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테크 산업에 투자하면 이제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그거를 ETF로 투자했다면 반드시 에이스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만은 제가 봤을 때 세상에 나와 있는 ETF 중에 가장 AI에 잘 초점이 맞춰진 ETF가 우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입니다. 미국 시장에 가도 이렇게 잘 최적화된 상품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 섹터에 있는 좋게 보시는 거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TSMC랑 ASML이 포함된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현재 가장 AI 시대 최적화 반도체고요. 또 세상이 바뀌어서 AI에 대한 최적화 바뀌면 우리 지수도 그 컨셉에 맞게 그 지수는 똑같지만 종목이 바뀌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수 투자하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안 바꿔도 세상 변화에 따라서 지수 공급자가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라. ETF로 투자해라. 펀드로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꼭 에이스 아니라도 빅테크 많습니다. 또 근데 M7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에이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은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회사의 웬만한 운영, ETF 운용사업 나스닥 100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비슷하고, 다만 이제 액티브로 운용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액티브는,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은 성과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테크 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시장 소매 흔들리지 마라. AI 버블이다 아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적이 안 나오면 팔고 또 괜찮다 그래서 지금 또 투자 목적으로 사시면 언제 파실 거고 지금 파시면 언제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현재 기준으로 제가 하지 말라는 현재 기준으로 하셨다면 그 다음 전략이 뭡니까? 불확실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투자가 한두 번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를 쌓기 위한 투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부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추천하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투자에 들여다볼 시간에 자기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은 자기 자신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에 투자하시고 투자는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하십시오. 미래 성장, 즉 테크 기업에 ETF로 장기 투자하십시오. 미래 성장의 장기 투자고 미래 성장은 테크 기업이 있고 투자 방식은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하라. 어떻게 보면 추천하시는 거는 이제 아까 상품을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면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ASML이 포함된 그런 상품들. 근데 여기서 그게 포함되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게 ETF는 10개 종목이 되니까 어쨌든 이게 근데 아까 전에 80%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반도체 지수는 저거 다 들어있습니다. 네. 저게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S&P 500에 테크 기업 다 들어있습니다. 500 종목이니까. 그런데 웨이트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조업 웨이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지금도 더 좋게 보시는 걸까?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가을부터 뭐 여의도 쪽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에 사 모으는 좀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초점을 둔 거는 이제 AI인데 AI에서 HBM은 하이닉스가 아직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게 시기에 따라서 뭐 지금은 메모리 수요가 훨씬 많아지니까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을 하고 일반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캐파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일반 메모리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HBM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전망과 예측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세가 뭔지를 봤으면 네. 그 대세에 그냥 따라가셔야지. 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전략이 흩어집니다. 네.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나의 투자의 메인스트림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 한번 잘못 들어가면 깨져버립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아까 증기기간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1880년에서 1990년 110년 그리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네, 인터넷은 1990년에서 2000년대 굉장히 핫했고 이게 한 10년 뭐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AI가 2020년에서 이제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시작은 된 거지만 네. 인터넷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AI가 그때 나왔지만 사실은 HBM이라는 그게 나와서 가능해졌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까지 보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그 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업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AI만은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AI 관련 연구가 오래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은 HBM이라는 게 나와서 딥러닝이 가능했고 머신러닝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깊은 전문가 아니니까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AI 기술을 가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팅, 반도체라는 게 컴퓨팅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컴퓨팅하는 파워,
이거하고 메모리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메모리하고 컴퓨팅하고 이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옛날에는 단순 메모리였는데 옛날에는 CPU 시절에는 예를 이렇게 들면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박사가 한 명 컴퓨팅하고 메모리 사이에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yes, no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사가 와서 확인하고 가서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와서 그 다음 뭐지? yes, no, yes, no를 계속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컴퓨팅하는 쪽하고 메모리 쪽입니다. 이 GPU, 즉 AI 쪽은 그렇게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한 100명을 세워놓고 그 100명이 동시에 가서 쫙 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럼 100명이 동시에 와서 yes, no를 빨리 찾아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컴퓨팅하고 메모리 사이에 오가는 이 통로가 CPU 시대는 좁았는데 지금 GPU 시대는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잖아요. 그죠? 하이 밴드위드스 맞죠? HBM. 통로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AI에서 필요한 컴퓨팅과 메모리 사이에 오가는 것들은 정말 박사가 필요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라 단순한 얘기 때문에 통로가 넓은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아주 잘 깔리는 1차선이 아닌 웬만큼 되는 고속도로 4차선, 10차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적화된 게 이건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AI 학습 시대는 이게 필요하고, 자, 추론 넘어가니까 이거보다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쪽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들 가지고는 그다지 메인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해서 뒤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결국은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를 투자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뭐 어떨 때는 방산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렇죠. 어떨 때는 원자리 더 잘 나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그거 따라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진은 이렇게 차려놓고 여윳돈이 있어서 그런 쪽을 조금씩 투자한다면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여러분들의 메인은 그냥 여기다 두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근데 버블을 측정하는 거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게 퍼랑, 비전의 크기, 그 다음에 유동성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에 유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자, 유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유동성이 생각보다 네. 타이트한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얘기를 하자면 뭐 장기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장기 국채 안 사니까 단기로 계속 안 사니까 단기로 지금 갖다 계속 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그럼 금리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이런 부분에서는 타이트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각 국가들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전망과 예측 부분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많은 부채를 갚을 생각이 있나 할 정도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무슨 생각할지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 자본주의 성장 역사를 또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자본주의가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 버렸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부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 축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민주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은 머리 숫자가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정치적인 그 리더십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다 보면 부채를 늘리더라도 계속 돈을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은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도 그래서 쉽게 잡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테크니컬하게 들어가 보면 그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순간순간 시장의 경색들이 온 듯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